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새로운 얼굴 모십니다. 서영호 전 중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열광을. 네, 저희 정치와 사람 연구소 지금 소장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네. 댓글창에서도 서영호 평론가 반갑네요. 쌍문돈 친구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임금님 캔디님은 망건쌤 자리 비우지 마세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원래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인 김만건 박사님이 휴가 관계로 저희가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저희 시사인은 처음 오셨는데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래 시사인이 있는 중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중구청장을 했고요. 지금은 사람과 정치 연구소에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림동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시사인 구독자 여러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첫 정상 외교 평가는 네, 이제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올랐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발 위기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이 되었지만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한편 이 소년공 출신으로 비슷한 이 정치 이력으로 줄곧 비교가 되어 왔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이 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일화를 소개를 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일화가 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틀간 이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대통령실도 이번 순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음을 각인했고 또 정상외교를 완전히 복원했다 이렇게 평가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어쨌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추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가 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계기에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24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서영호 전 청장님도 청와대에도 계셔봤고 국회에서도 경험을 하셨고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도 일을 하셨는데 이런 1박 3일의 첫 일정 중에서는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물가에 내놓은 아이 대 엄친아? 엄친녀? 물가에 내놓은 아이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정상회담 하러 해외만 나가면 뭘 날리든가 아니면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명품 샵을 가지 않나 또 사고 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그랬죠. 아마 이번에는 취임 열흘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이 아주 준비된 대통령인 것처럼 그 비상계엄 속에서 헌정이 중단된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김혜경 여사의 노기황상이라 그러나요? 한복을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녹색 저고리에 뭐 그 노란색 노란색 그 치마 이런 것도 많은 정상들이 사진을 찍자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소년공 출신인데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친구처럼 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인도의 모리 총리 같은 경우는 바스크 출신 인도의 최하층 우리 배웠던 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입전적 인물로서 총리가 된 인물인데 그분과도 격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들도 몇몇 인상 깊은 제목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아마도 그 많은 국민들이 그간 말썽꾸러기 대통령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준비되어 있는 외교 일정을 소화해내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제 국가가 정상 궤도에 돌아섰구나라고 하는 안도한 그런 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G7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약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 효과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볼 것 같거든요. 특히 대통령실에다가 생중계 영상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각에서 생중계 자체가 뭐 언론인을 위촉시켜서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닌가라고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지적을 하는데 아니 그럼 뭐 언론 자유가 가장 보장돼 있다고 하는 미국은 언론 탄압 국가인가 되묻고 싶은데요. 아마 이게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기자와 그리고 답변하는 대통령들이 공개되어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게 예전에는 뭐 일극 체제 대통령의 말만 대한뉴스처럼 듣는 시대가 아니라 자유롭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소통을 하고 또 모르는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 것 같고요. 당연한 국민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침소봉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그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만 좀 넘어간다라면 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래서 서로가 기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윈윈하는 그런 뭐 그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김건희 주가 조작 정황 녹음 확보. 네, SBS 보도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이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뭐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든지 계좌 관리자 쪽에서 이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취지의 김건희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사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씨가 이제 시세 조정 범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검찰 조사를 앞두었던 작년 7월에 또 김주연 당시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또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번 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검찰 재수사팀은 이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서 지난 16일에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같은 날 김 여사의 이 서울 아산병원 입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나온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이 4년 반에 걸친 도이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 거래와 관련된 녹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검찰의 재수사 관련된 정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은 매를 번 것 같고 검찰은 매를 벌었다. 네, 이제 와서 뭐 하는 그렇죠. 거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4년 반 동안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을 수사를 했는데 도대체 수사를 안 한 건지 한 건지 뭐 아마 권력의 신여라고 하는 검찰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정쟁에 탄압하는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지 않았던 거 왜 이제서 이런 정황들을 내놨을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비겁한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더욱더 입증시킨 사례인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좀 냄새나는 거 좀 살살 좀 털어서 매를 좀 덜어놨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씨의 김건희 사랑이 너무나 지극한지라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아마 그 고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더 난처한 거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정치 권력 이재명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죽은 권력인 윤석열에 대해서 예전에 뭐 검찰 선배고 뭐 없이 가혹하게 할 텐데 거기다 그걸 하지 않으면 특검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따라서 김건희 씨 경우에는 검찰에서 맞고 특검에서 한 번 더 맞는 그런 두 조직의 경쟁 속에서 그동안 16가지가 넘는 그 중요한 그 특검 대상이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검찰도 이번에 뭔가를 기소하지 않으면 면피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털리고 특검에서도 탈탈 털리는 뭐 아마 그 빠져나올 구멍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병원에 갑자기 아니 무슨 투표장에도 쌩쌩하게 걸어갔던 분이 갑자기 뭐 물론 아플 수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 발표한다는 거 앞두고 갑자기 아픈 걸 보면 뭔가 좀 본인도
실제 그것이 증상이 있든 아니면 뭐 평택 무슨 건이라든가 이런 또 제3, 제4의 사건들이 터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는지 몰라도 뭔가 캥기는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 건을 방금 언급하셨는데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왔다 갔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서도 평택에서 뭔가 터진다 이런 예언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 여의도에서 또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의도에서 돌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그동안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인사 개입 문제부터 상상 초월할 정도의 국정 개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평택에 그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부동산 관련 개발 관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씨 오빠도 그런 관련 일들을 했다라는 그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감추고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아마 장롱 속에 묵은 먼지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게 연이어 들리다 보니까 양평은 한물 갔고요. 이제 새 트렌드는 평택입니다. 평택. 양평보다 더 큰 평택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제 그런데 그 친윤으로 꼽히는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근황을 전하면서 우울증이 맞고 하지만 특검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욱이 형 제가 좀 잘 아는데요. 과거 MBN에서 예전에 방송했던 인연이 있으시죠. 종편에서 활동을 하지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특검이 60일 동안 진행될 텐데 60일 내내 어떻게 입원하겠냐. 나오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그럼 검찰에서의 3차 소환 조사 이거는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맞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실제로 무슨 그 몸에 이상이 생겼다기보다도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모두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의 편성. 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안에 편성하기로 협의했죠. 네, 오늘 추경 관련한 이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원안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방안입니다.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이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조금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협조를 하겠지만 정치 추경, 포퓰리즘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본 취지는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거나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국민의힘에 묻고 싶어요. 포퓰리즘이든 대통령리즘이든 뭐라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EU의 모든 나라들은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 대출 형식의 지원이 아니라 무상으로 생계 지원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일정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한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는 경제 불황에 따른 위기도 있지만 엄밀하게 하면 코로나 시기에 대출로 그 지원했던 것들이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 발생하는 문제 누적된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올해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그 소상공인들 대출 코로나 때 입은 걸 못 갚아서 연기한 게 47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도 2조 5천억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이 정도지 아마 집계되지 못한 것 합치면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아주 심각한 도탄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무슨 그 맛집이라던가 내지 유명한 그 노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뭐 장사 잘 되나 본다를 좀 모르겠는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웰빙 정당의 의원들답게 이런 현장을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골목상가와 재래시장을 가보시면 그야말로 초곤목피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경제이건 3년 동안 윤석열과 그
무능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 나라를 망쳐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그 자치단체장을 해봐서 알겠지만 코로나 지원금 나갔을 때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 지역만 활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든가 예. 쿠폰 형태로 그 지원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경제 당국에서 거시지표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의 자영과 소상공인들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주 무책임한 남의 얘기하듯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추경을 얘기하는 여야 협상자리에 나와서 대안을 그러면 민생지원금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지난번 코로나 사태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사회적 재난이었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행정가로서 집행해봤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귀에 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홍준표 국힘 해산 보복 아닌 법치. 네, 이런 주장을 펼쳤죠. 네, 국민의힘을 그동안 이제 꾸준히 비판해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귀국 후에 보수 재편에 어떻게 나설지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한 지지자가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다소 이렇게 따뜻한 뉘앙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 측이 홍 전 시장을 이제 라이벌로 착각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팬텀을 향해서 이제 쓰레기 집단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살짝 온정주의적인 분위기,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또 냉정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심지어 이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 당시 뭐 내란 동조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사태를 벌인 것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홍 전 시장이 위헌 정당의 근거가 된다. 이게 그리고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다. 이렇게 일축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간의 이 불협화음이 또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살짝 또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쪽이 의원들에서 좀 더 다수인 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혁신위를 통해서 공전시키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겨냥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전 시장님 마음은 BTS인데 몸은 소방차예요. 소방차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장님.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 아마 똑같을 텐데요. 마음은 뭐 한동훈이고 마음은 김용태고 마음은 홍준표인데 실제 결국 몸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 TK 출신의 계엄을 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자기 지역구 결의대까지 했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걸 보면 아마 김용태 의원의 혁신안도 제가 볼 때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비대위원장이든 전당대회를 하면서 흐지부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홍준표 그 시장도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지 야당의 실제 재편에 대한 중심으로 쓰기에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자신의 볼륨감은 좀 높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작년 총선 졌죠. 올해 비상기업 내란 통해서 대선 졌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한번 져봐야 3년패. 그래야 3년패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벌벌벌 떠는 3년 후에 지금부터 3년 후에 총선이 다가오면 총선 목전 앞에서 이제 혁신하겠다 큰절하면서 변화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아직 국민의힘은 멀었다. 야 3년이나 걸립니까? 아직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 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의원의 그런 그 옆에서의 훈수 가지고 이 당은 근본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직 멀었다. 네.
그리고 서청장님께서는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궁금한 게 정치인들 옷을 입을 때도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홍 전 시장이 어제 들어올 때 안에는 빨간 티, 바깥에는 파란 자켓을 입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니 저는 뭐 홍 시장님의 메시지라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빨간색도 사랑하고 파란색도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 사랑하면 파란색한테 욕먹고 파란색 사랑하면 빨간색 욕먹는데 국민들이 무엇을 사랑하는 걸 봐야 되는데 홍 시장님 패션을 보고 메시지가 아니라 홍 시장님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맞서서 싸워서 국민들 앞에 납득을 시킨다라면 혹시 홍 시장님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패션으로 국민을 좀 이렇게 설득하기에는 메시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당권 박찬대 대 정청래. 네,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출마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서 어제 박찬대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후보자 등록은 한 달여 뒤인 7월 10일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양측의 어떤 세대결이라고 하는 게 본격화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친명계 후보로 불리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선명성 경쟁이 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출신이시니까 가장 잘 보이는 네. 구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밖에서 보기에는 친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뭐 섣부른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친명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친명도 각자 투쟁, 자기 권력 투쟁으로 찐명 대 친명 대 이런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데요. 그건 이번 전당대 성격을 잘 모르셔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와 대선 임기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중반에 치러지는 전당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중반에 치러지는 성격의 전당대 그야말로 차기를 위한 권력 투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내가 더 낫다. 심지어는 뭐 비판도 하고 옛날에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는 YS 현 대통령 호사வில் 만들어서 화형식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차별성까지 했어요. 그런 게 임기 중반 후반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됐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예정되는 8월 초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 임기 한 달 이제 겨우 지날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기 권력 구도가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뒷받침을 잘할 것인가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명 내의 갈등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잘 그 당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뭐 선의 경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명분은 박찬대 의원이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과 더 가깝지 않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또한 장점 또 정청래 의원은 잘 아시지만 선거나 캠페인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의 싸움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할 것인가로 좀 봐 주신다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내 갈등이라던가 친명 비명의 계파 갈등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대통령을 여당에서 얼마나 잘 뒷받침할 것인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두신다면 정권 초반의 전당대 성격 전당대회 재밌게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누가 더 가깝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청장님 보시기에는 막상막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대 의원은 명분을 좀 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실제 선거의 기술이 아주 선거 기술이 뛰어난 분이어서 전당대회 친명가의 싸움이라서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뒷받침할 것인가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열할 것이다라고 한 예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제 그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나올 수 있는데 말씀드려도 대통령 임기 중반이면 새로운 그 차별성을 위한 주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가장 유력한 분들은 두 분일 것 같고 만약에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다음을 위해서 나 이름 알겠다.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단체장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 예, 예. 자기의 중량감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런 개인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두 분을 뛰어넘는 이변을 만들기는 정권 초기 전당대회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강구도가 강할 것이다. 끝으로 간단하게 여쭈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이제 화수에 잡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잘 아시겠지만 운동이나 그러니까 이런 종교나 학문 이런 건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결과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매우 강하거든요. 물론 예.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래 김민석이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전 재산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랑 비교해보면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로펌에서 수십억씩 연봉을 받던 사람과 그리고 2억 1천만 원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몇몇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 뭐 그다음에 차인 간의 채무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갑자기 20여 년 전에 그 투자했다 자살했다고 하는 노부부의 검찰의 낡은 캐비넷에서 갑자기 나온 이런 그 설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설명을 좀 들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치부가 있었고 어떤 부정이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보다 훨씬 적은 2억 1천만 원이 현재 김민석 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18년간 정치에서 낭인 생활을 보냈던 그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보면서 청문회 시청을 해보시면 진실에 좀 접근할 것 같은데 2억 1천만 원 앞에서 너무 과도한 억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템 다 소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시사인 스피드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